시간 허비였네. 아 진짜.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분양이라고 하는 서울에서도 초기 분양률 100% 기록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로 본다면은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동안의 변화를 보게 되니까요. 2009년도 3, 4분기에부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100% 초기 분양률이 달성된 상태에서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2022년 올해 3, 4분기부터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92.7%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보통 허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허그에 의해서 본다면 이번에 3분기 경우에 전국적인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82.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양률을 우리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은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그 분양 시장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그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한 70%에서 80% 수준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경쟁률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200대 1이 넘는 정도로까지 올라갔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100% 이내로 이제 사실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또는 그 주택 마련의 계획 자체를 당분간 보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또 기존에 분양받은 분들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고통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확산되면서 그 주택 마련 부분에 대해서 이 분양 시장마저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이런 아파트 초기 분양은 지금 수도권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보다 과도한 심리적 위축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분양률이 100%가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생각만은 할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분양과 관련해서 시장 추이를 잘 보시면서 향후에 있어서도 서울이나 이런 쪽에 특히 수도권 가운데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쪽에 있어서는 이 분양 시장의 변화는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앞으로도 향후에도 분양률 부분에 대한 추이를 조금 신경 써서 주목해 보시면은 대집 마련에 어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잘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끝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뭐 아주 가시적인 어떤 V자나 U자형의 회복은 아닐지라도 네. 지금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올 것으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내년도 전망 네, 더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이 생각이세요? 모든 걸 경기 지역 카페로 사고 있답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유쾌한 소비. 경기 지역 카페와 함께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코로나19에도 고위험군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고위험군인 만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코로나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확진 즉시 바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본 캠페인은 질병관리청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것으로 인해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인 후 거래가 끊기는 상황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거래 절벽, 2번 대목. 1번 거래 절벽, 2번 대목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선물 세트, 대한스포츠 물리치료학회에서 공식 추천하고 특허받은 척추케어 폼롤러 코어 다이어트 딥롤러, 해동에 필요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 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세계적인 배합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철학을 담은 에버비키니에서 맛있게 즐기는 바질라카노,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수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네로이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꼽은 2030년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환, 바로 우울증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엔 다들 행복해 보이고 무언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 강도가 높아집니다. 올해는 많은 아픔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12구 참사로 직감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극이 재발되면서 이웃을 잃어야 했습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는 초반에 적극적인 도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를 포함한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건강을 챙길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보건위원회와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 시장 부분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 하반기 쪽에 약간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논의 자체, 특히 금리 인상에 의한 영향력이 큰 분야는 뭐냐면 결국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이게 미치는 금리 인상의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한편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지금의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어떤 많은 여유 자금들을 그 높은 금리 속에서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시장 심리 자체, 즉 수요 심리 자체가 과도하게 지금 눌려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에 하반기쯤 되었을 때는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행진의 어떤 어느 정도의 마무리, 그리고 실제 이제 정부가 이런 그 침체되어 가는 어떤 그 경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만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정책 보완들을 갖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 다른 것보다 심리적 회복이 아마 선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회복의 어떤 그런 모습만 조금 나타난다면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당장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처럼 가격이 계속해서 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리고 시장에서 향후에 어떤 이 부분이 상방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또 안정적인 그냥 수평으로 갈 건지 부분을 갖다가 조금 검토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년은 그 부동산 시장에 거의 매달 체크해야 할 변화들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좀 제도적으로나 뭐 구체적으로 2023년 주택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우선 보통 주택의 기본적으로 제일 변화가 많은 건 세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을 하고 또 보유를 하고 양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래세는 낮추고 그다음에 보유세는 올려주는 게 글로벌 트렌드기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인데
뭐 취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장벽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취득에 대한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1주택자하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에서 한 3% 정도로 기존에는 8%, 12% 뭐 이런 형태였는데 네.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로 또 법인 같은 경우도 뭐 12%였던 거를 6%로 줄이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올리는 형태가 되고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네. 그렇죠. 6억이었던 것을 9억으로 상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도 2주택자나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300%까지도 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150% 정도로 통일을 했고요. 네. 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도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거래가 감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축돼 네네. 있고. 그래서 분양권 시장 안에서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의 이런 그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같은 경우가 70%였던 거를 한 절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한 45% 정도. 그다음에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60%였던 거를 일반 세율로 하고요. 네. 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거는 네. 이제 공급적인 사이드게 되는데 구조 안정성 비율이 50%였던 것을 30%로 낮추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좀 완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그 통제라든지 수요를 억제했던 부분을 좀 자율성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안에서 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의 제도를 좀 손질을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손질을 했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이건 지금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이런 제도를 손질을 했다라고 해도 소위 말하는 그 영끌을 해가면서 시장에 많은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를 좀 과감하게 좀 손질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규제를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건데 여전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빚내서 대출 받아서 뭐 집을 사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시장의 효과가 그만큼 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대출자는 물론이고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 하에서는 실제 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까지 지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출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뭐 대출과 관련해서도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등등 해서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다시 대환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금융에 의한 즉 대출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이나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정책적인 어떤 방안들로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 송 소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첨언하면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현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요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촉발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금리 네. 기조화에서 고금리 기조로 너무나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충격파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점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측면들을 본다면 결국은 기존 정부에서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시장에 진입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네. 말 그대로 규제 수단들을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폐지되거나 그것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우리 규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게 규제 지역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와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 시장에 있어 거래를 옥죄게 하거나 또 부담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규제 아, 제약도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푼다는 얘기도 네, 예.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국적인 부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되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금 많이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과 그다음에 성남, 하남, 광명 또 과천 이렇게 지금 5군데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는 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좀 풀려고 했지만 지금 여소야대의 전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야당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는데요. 네. 그 부분들을 2023년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래서 아마 1월 중으로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지역의 완화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취득세 부분도 아마 2월 달이나 3월 달에 아까 송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근본적인 전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청약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너무 가점제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젊은 2030 세대들에게서는 청약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죠. 그래서 그 가점제 중심의 청약 제도를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영끌족들과 마찬가지로 2030 세대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갈 수 네. 있도록 추첨제도 많이 보완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재건축도 지금 안전진단 기준뿐만 아니라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지금 많이 이제 완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재건축 사업을 굉장히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아마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상당 부분 2023년도에는 조금 규제 개선 혹은 네. 뭐 완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얘기까지 얹어주셨습니다. 9791번님이 외근 나와서 라디오 듣는데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두 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성규 전 한국건설 산업연구
정보 수집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혼선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서버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들었고 경유지 IP 이런 뭐 전문 용어기도 합니다만은 공격의 근원이 IP나 경유지 수법을 유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런 북한 해커를 포착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추적하는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네. 26개국 326대의 경유지 서버를 통해서 범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도 여러 군데 서버가 있고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수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수사가 조금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한솔 직원한테 이메일 보낸 건 허위 입력창이라고 해서 그 비밀번호를 쓰는 그런 입력창을 보낸다고. 예,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예. 주로 노리는 것은 그들의 피해자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예.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키보드 로깅을 가지고 훔쳐서 아이디 패스워드 수집할 수도 있고 또 모방 사이트,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수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탈취했는지 그 수법을 좀 저희가 알아야 또 어떻게 막을 텐데 일단 또 한 가지가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랜섬웨어 이걸 활용한 것으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참 랜섬웨어로 어떻게 좀 범행을 저질렀는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랜섬이 이제 몸값을 견뎌내고 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합성인데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디지털 정보를 악성 프로그램이 암호화하고 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 해커들이 국내에 있었던 경유지 87대가 있는데요. 87대 경유지에 장악한 다음에 그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금전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건데 북한 해킹 조직도 한국 기업을 상대로 그 랜섬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북한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범죄를 처음했습니다. 예, 그것도 그 랜섬웨어를 유포한 다음에는 그 비트코인 지불을 요청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황입니까? 피해 업체가 13개 업체고 서버가 19대인데요. 대부분의 업체가 그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구가 긴급했었던 두 군데 업체에서는 각각 130만 원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전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입었습니다. 네, 그렇게 마비를 시키고 나서 정상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건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네, 처음이다. 국내에서 국내에서 처음이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실제 사이트를 정상화는 해줬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정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복구가 된다는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범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구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런 범죄는 더 성행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인 백업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인을 지불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합법 불법의 여부는 없는 겁니까?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금전을 요구했었던 피해자는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엑스인피니티라고 해서 게임 회사 상대로 해킹, 그 북한 조직의 해킹을 해서 8,3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하기도 했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하루 해킹 공격 118만 건인데 그중에 북한 소행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안보 기밀뿐만 아니라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북한이 노골적으로 노리는 이유, 여기에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칭 메일을 발송하는 범죄에서 여러 가지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IP 주소 세탁을 위한 서비스를 결제하거나 이럴 때 금전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금전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노리는 범죄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뭐 북한의 도발과 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이 올해 굉장히 무력 도발을 여러 번 크게 대형 도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실까요? 저희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요. 그 북한의 그 관계와 범죄와의 관계를 결합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네. 자, 끝으로, 김숙희 일당의 피싱 메일 공격이 이렇게 외교 안보 전문가에게만 국한되는 일인데, 지금 나온 사례들로 보면 외교 안보 전문가는 일단 북한에 그 제안해서 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끝으로 이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까지 알려주시죠. 대상은 점점 더 폭넓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전문 분야, 외교, 국방, 안보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수신했을 때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송신하셨던 분이랑 유선으로 연락을 한다면 확인한다든지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속 보안, 핸드폰을 통해서 2단계 인증을 거친다든지 이런 네. 보안 강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일을 주고받으실 때 첨부 파일은 반드시 암호로 걸고 그리고 암호는 그분에게 유선상으로 따로 알려주시면서 조치를 취하시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해커들이 지금 이 김숙희라는 해킹 조직이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문서나 주소록을 빼냈는데 네. 일단 이메일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네, 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 이병길 수사팀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정부가 노동개혁에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회계 지적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조 회계 문제를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그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비판적입니다. 민주노총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인기로 추정되는 이상 흔적 여러 개가 포착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 25분쯤부터이고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MDL 이북에서부터 포착된 항적을 무인기로 식별해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대응 과정에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경공격기가 강원도 행성군 묵계리 농지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 모두 무사히 탈출했고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사고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작전 지원을 준비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김포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운항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무인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다가 추락해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청와대 상공을 찍은 북한 무인기가 경기 파주에서 발견됐고 이후 3월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S자로 훑고 내려오면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6일에도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수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영입니다. 네, 이제부터 침범 의도를 좀 더 해석해 볼 텐데 잠깐 다시 한번 속보를 정리하면 북한 무인기 여러 대, 수대가 김포와 강화, 파주 영동을 침범을 했고 오전 10시 22분부터 남하를 시작했다는 것이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대응 도중에 경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이 탈출하는 사고까지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다시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북한 도발이 있었고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무인기 도발이 추가됐습니다. 2017년에 5년 만인데 일단 의도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고요. 최근 특히 그 ICBM 발사라든가 다양한 미사일들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소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도발의 성격을 재래적인 성격으로 바꾸어서 긴장을 더욱더 높이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대납 위협 발언도 했었고 또 이어서 미사일 도발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잊고 있었던 그 무인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자극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올해 실착 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실제 어떤 기술적 문제인지 혹은 국제정치적 상황의 문제인지 북한이 이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긴장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이러한 무인기라든가 기타 우리가 과거에 6년 전, 7년 전 이때 있었던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행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추가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셨는데, 자 오늘은 무인기 여러 대가 동시에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북한을 달 초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지역으로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바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만에 무인기가 도발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없거든요. 자, 9.19 군사합의와 맞물려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9.19 군사합의는요 기본적으로 MDL 근처까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 킬로미터 이내까지 항공기를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을 놓지 말자는 건데 지금 이거는요 9.19 합의 위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9.19 군사 합의보다 훨씬 더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행위를 나중에 뒤늦게 발견을 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현재는 그나마 대응에는 나선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 도발할 때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께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아까 소기의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 이런 어떤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걸 좀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걸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와서 함부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격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뭐 요격을 하든 격추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국내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맞는 행동이고요. 이것은 9.19 군사합의와 거의 관계없이 그 이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안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체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간인이 함부로 드론을 날리기만 해도 체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마치 자기 집 마당을 드나들듯 비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예, 앞서 저희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한 대가 아니라 수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대가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 군의 그 동시다발 대응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동시다발 대응 능력도 대응 능력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의도는 최대한 우리 군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을 대응에 허점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고도의 심리전적인 성격입니다. 사실 지금 저 드론이 좀 더 자세한 것을 확보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2014년에 보냈던 드론에 비해서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사적 위협은 그다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저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 드나들도록 이렇게 우리가 방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무디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북한의 궁극적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침범에 들어가면서 마치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동네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재원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큰 틀에선 북한의 도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의 일환이겠습니다만 무인기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왔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5년 전과 비슷한 목적일까요? 어떤 걸 좀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정찰 위성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조악한 수준의 것을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한의 무인기라는 것도 수준이 상당히 조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지금 저 북한 무인기가 북한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중국제 민간용 상용 드론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발견된 기종들을 보면은 실시간으로 통제를 하고 비행을 하고 그다음 실시간으로 자료를 보내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 항공기에다가 사전에 비행경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안 써봤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유쾌한 소비 경기 지역 카페. 기다려보자고? 디지털로 보이지 않던 당신의 가능성을 찾다.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매일 만나는 즐거움. 새로운 맛의 즐거움. 맛을 담는 즐거움. 즐기고 싶을 때 어디부터라? 누구지? 재밌는 일이 생겼다고. 이거 빨리 가야 말씀드렸죠. 깜짝 놀라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요? 누구 겁니까? 오늘 며칠이지? 오늘 12월 29일. 옛날에 뭐 재밌는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안 걸려. 아이, 좀 봐요. 12월 29일이면 MBC 방송연합에서. 그럴 수 있어. 연예대상을 왜 이래? 딱 보자. 응? 연예대상 가잖아. 야, 그거 보자. 됐어. 왜 이래? 2022년인가? 너나 봐. 너 핸드폰 봐. 내 전화를 실수를 기억하지. 그렇게 재미없는 채널만 봤다가 욕만 다 줘먹었잖아. 내일이잖아. 그거 보자. 재밌는 거 보게 놔둬. 이 전현무 이 털보 자식아. 전현무 정신 차려. 연예대상 보자고. 진짜 연예대상 보자니까. 빨리 손 묶어. 봐야 돼. 연예대상 봐야 돼. 아유 답답해 죽겠네 진짜. 빨리 좀 MBC로 틀어라.
뭐야? 언제 들었어? 아, 그니까 보길 잘했죠. 됐다. 해냈다. 열대상이라니까. 네, 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오늘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서해쪽 영공을 침범했다고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군의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운 걸로 보이는데요. 합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잠시 전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25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수개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항적은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 미상의 비행 물체를 북한군의 무인기로 판단했고 소해에 걸쳐 경보방송과 함께 경보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동원해 격추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최초 포착된 무인기는 한 대지만 이후 수대의 무인기가 추가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도 파주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온 뒤 김포와 강화도 일대 상공을 집중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일부 무인기는 강화도 민가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근접 비행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무인기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다 다시 북쪽으로 유턴을 하거나 동서를 왔다 갔다 하는 등 다양한 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포착된 무인기는 지난 2014년 파주 등지에서 발견된 길이 2m가 안 되는 무인기와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 무인기 출현으로 인천과 김포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오후 1시 22분부터 40여 분간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합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군 무인기 여러 대가 오늘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고 군이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으로 무인기 격추에 나서면서 대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방금 리포트로 들으셨지만 오늘 오전 10시 25분쯤부터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날아와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군 당국은 무인기들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 인천 강화도 인근까지 내려와서 우리 영공에 침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으로 격추 시도에 나서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응 과정에서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작전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 원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군 전력이 무인기 격추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이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도 오후 한때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한 이유에 대해서 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북한의 무인기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크기에다가 이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군사 정보 수집도 가능합니다. 이 수백 대 규모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은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남측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운용하다가 우리 군에 발각됐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2017년에도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그럼 이전에도 무인기 침범이 있었던 거군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17년 6월에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됐었죠. 당시 합동조사팀은 길이 1.8m, 폭 2.4m인 이 무인기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고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이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지역 주변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도 이 2014년도에 발견됐던 무인기와 크기 등 외형이 유사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39분쯤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 경공격기 한 대가 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해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전투기가 밭으로 떨어져 민가 피해나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입니다. KA-1 경공격기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된 국산 항공기로 KT-1 훈련기를 기초로 개량돼 항공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공격기입니다. 12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신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 개로 1년 전보다 10.6% 2만 5천 개 늘었는데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오히려 이런 배경 탓에 창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로 피해자의 여러 계좌에서 돈을 한번에 chuyển
투망 던지려고 하는데 또 오늘 투망 안 던지겠는데 보니까 지금 다 투망은 다 버렸어. 버리지. 제발 장비 좀 챙기세요. 내가 볼 때 저분들은 장비를 주면 안 되네. 그 날씨에 구멍 났을 때도 그랬고, 투망도 그렇고. 우리가 왜 챙겨가자 모르겠어. 네, 장비 챙겨가면 뭐합니까? 야, 승호는 손으로 잡았어? 할아버지. 또 갑자기 또 정신력 생겨. 정신력 잊으시고 또 이제 정신이 확 나는데? 정신력 생기죠. 이게 밑에를 막 다니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막 살금 헤어지자. 여기 좀.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70km입니다. 각계전도합니다. 이제 저번에 돌까지 지금 들어다 올렸답니다. 새우가 있는데 사이사이 잘 숨어 있어. 거기다. 거기다. 구리는 진짜 오늘 찾아내. 거기서 껴서 드실 거예요, 혼자 혹시? 지금 있는 거 보니까 드실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급해서. 알바. 와. 이게 막 바로 입고 가다. 시체 속도로 드시면 금방씩 안 드시겠어. 너무 끈끈끈데.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저게 난리 났죠, 지금? 시각적이고요. 생각할게요. 우리 메리키. 새우 없어? 이쪽에 들어가서 보고 싶다. 이런 거 어떻게 입겠지? 이거 먹을 수 있지? 얘네가 안 보이냐. 위에서 봐야지. 그렇게 높이서 보면 물길을 보는 거야. 이 보인다고. 미쳤다. 미쳤다고요? 왜? 뭐지? 해상 보면 나와. 어디? 진짜? 빨리 가자. 오늘은 정도 보내면 들어가야지. 야, 이게 있네. 저게 뭐야? 저게 타이피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앞쪽으로 내려오기, 인포와는 강화도 입대 상황을 집중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일부 부인기는 강화도 bin가에서 중앙으로 보이는 도로 근접 비행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부인기들은 앞쪽으로 내려오다 다시 북쪽으로 유턴을 합니다.